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2017년 감정평가사 그 2차 과목 기본 강의, 실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그 설명회 때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셔서 그때 설명회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약간 중구난방이긴 해도 감정평가사가 대충 뭐 하는 직업인지, 그 다음에 뭐 실무라는 과목이 어떤 건지, 공부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교재를 처음에 시작하는데 앞서가지고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총 한 50분 정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10분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면서 첫 번째 그 50분은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험 정보,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그 교재에 들어갈게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가 총 12강으로 예정이 돼 그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보니까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3강을 늘려서 이론이랑 똑같이 15강으로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한 13강, 14강 정도 되면 교재는 일단 다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그 간략한 예제 문제 풀이를 조금 더 넣던지, 아니면 그 14강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수업을 좀 문제를 푸는 거를 넣어서 좀 이렇게 맛보기라도 하실 수 있게 하던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인데, 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거의 이제 처음 입문자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건 다 알고 계시죠? 1차 과목 뭐뭐뭐 있는지, 2차 과목 뭐뭐 있는지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건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그 감정평가 실무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감정평가를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실무가 이제 이게 뭐 이론도 있고 법규도 있어서 총 세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게 되는데, 시험은 어떻게 치게 되냐면 각각의 그 과목별 배점이 총 100점씩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예 이제 과목에 대해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100점은 뭐냐면 문제가 총 배점이 100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통상 네 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 1번, 2번 문제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한 문제당 거의 배점이 많은 문제는 한 50점까지 가고요. 적어도 한 35점, 40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4개, 5문제, 4, 5문제를 합해가지고 배점이 100점이 되는데, 이 배점이 100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실제 이제 그 배점 100점인데 이게 객관식처럼 채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80점, 90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70%인가 80% 가까이가 실무가 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꽈락 점수 이하로 다 나왔는데, 그 말은 이제 이 문제의 기출 출제자가 내는 그 논점이 다 있잖아요. 문제별로 뭐 1번 문제 내가 반드시 요거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답안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점이 있는데, 그 논점을 빠뜨리면 이게 차감이 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저는 이제 21회 합격이에요. 2010년도 합격인데, 그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합격 점수 커트라인이 48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50점인가 48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100점이지 이 실제 이제 점수 얻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50점 중반에서 50점 후반대만 가도 굉장히 고득점 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때 이제 그 당해년도의 출제, 그다음에 그 저기 채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 100점은 이제 실제 이제 그 나오는 여기 이제 기출되는 점수랑 우리가 이제 그 받게 되는 점수랑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그 답안이 이제 이게 저희가 그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 답안지도 주관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얀 백지에 줄만 쭉쭉쭉 그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총 10장이에요. 여러분들은 100분 안에 100점을 풀면서 10장을 다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장에 10점이니까 한 바닥에 5점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1번 문제가 40점으로 출제가 됐다면 한 4장 정도는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객관식,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전문직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 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답안 작성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 이제 이 4장을 채운다는 의미가 지금은 안 와닿으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중간중간에 그 작은 문제들을 풀면서 판서를 조금씩 해나가긴 할 텐데 그때 이제 대충 이런 의미구나 이해를 하실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100점을 그 100분 이내에 총 10장을 쓰시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시간이 엄청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왜 촉박한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학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본 강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본서를 보이세요? 제가 가려서 괜찮으세요? 네. 이론서 저희가 지금 S 플러스 3판 가지고 이거를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이게 끝나면 저희 바로 이제 기출문제 강의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2차 과목에 막 발을 들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출문제 강의가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완성된 실제 기출됐던 문제를 역순으로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 2번 문제만 이제 풀이를 해나갈 건데 이거를 하려면 기본서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암기가 다 돼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 바로 문제를 보면서 논점을 이렇게 파악해 갈 때 제가 말하는 논점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나 동영상 강의를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출문제 강의까지 이제 들으실 거라면 기본 강의를 할 때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를 제가 이제 역순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제일 최신 문제부터 매주 이렇게 풀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입문자이시기 때문에 답안도 그냥 한번 다 읽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저 혼자 떠들고 여러분들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리지? 기본 강의 때 내가 저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상호작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뭐 실무 과목이 대충 뭐 배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 그러면 실무란 무엇인가? 다시 써서 실무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 실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이 수험 생활을 시작했던 거는 대학생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대학생 때 그 교재 이론서만 달달달달 외워서 외운 거 답안지 이렇게 쓰는 식으로 제가 그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이상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입문을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이 실무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이론서에서 배우게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 주어진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밸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산출해내는 과정을 평가서로 이렇게 녹여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히 감정평가 실무에 기반되는 이렇게 기초 배경 지식들 있잖아요. 뭐 되게 다양해요. 뭐 도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뭐 면적은 어떤 단위가 있고, 뭐 대지 면적이 어떤 것이고 이런 기본 개념들을 다 익히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감정평가를 저희가 이제 그 현업에서 쓰는 감정평가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3방식이 있거든요. 그럼 그 3방식에 대해서도 다 알고 유형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특수 조건 사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걸 다 총망라한 후에 우리가 이제 평가서를 작성하는 거 이제 백지상에 그 답안지 10장의 백지상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이제 서를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게 다 선행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건 실무라는 과목이 제가 이제 수험생 때 가장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현업에서 느껴도 이렇게 결론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수험생들의 자질을 평가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현업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건 현업에 가서도 계속 부딪히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현업에 있는 평가사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하겠죠. 이론서로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케이스나 조건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선배들의 조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면 나의 경험이라든지, 뭐 현업에서 마주치는 전문가들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계속 그 책만 달달달달 보고, 현업에 이제 현장에 나오는 어떤 실제 부동산을 평가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너무 뻔한 말이지만 제가 이제 그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내 수험 기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겠다 싶었던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뻔한 소리지만 기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하셔야 되고 좀 이따 제가 이제 그 공부 대충 스케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 이제 기본서라는 걸 회독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신 단계거든요. 처음에 한 번 봐서 기본서가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각각 단락별로 이해는 될 수 있어도 이게 총망라해서 부동산 하나를 평가를 하려면 내가 만약에 1강부터 10강까지 있는 이렇게 다양한 그 지식이 총망라돼서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막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 단락을 보고 교재를 보면 아, 난 이 부분을 저번에 읽어봤고 이해가 됐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개념들이 안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에서는 그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만족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점 중에서 100점 제일 이제 거의 배점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나온 문제 중에 제일 거의 큰 건 한 50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한 5점에서 10점짜리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락에 있는 그러니까 1강에 있는 5점 10점짜리, 2강에 있는 5점 10점짜리 문제를 계속 풀다가 이게 이제 늘어나면 20점에서 30점짜리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40점에서 50점짜리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계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4, 50점까지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100점짜리를 100분 안에 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50점짜리는 50분 동안 푸는 거고 40점짜리는 40분 안에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다 안 돼요. 더 걸리거든요. 근데 이 40점짜리, 50점짜리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제 공부를 통상 몇 시간씩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한다고 봤을 때 그냥 1시간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한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정도 날아가고 이거 문제 그러면 내가 왜 틀렸는지 이거 다시 독해하고 넘어가는데 또 1시간, 2시간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나중에 공부 순서가 기본서를 뭐 한 몇 달 동안 보고 5점, 10점짜리 문제를 뭐 한두 달 풀고 2, 30점짜리 풀고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면 4, 50점짜리 문제를 풀 때가 되면 시험이 이제 임박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내가 4, 50점짜리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원활하게 답안 작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서로 돌아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문제를 계속 풀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내가 4, 50점짜리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고 풀었던 거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면 내가 기본서를 다시 안 돌아가더라도 나는 그 기본 개념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점짜리, 10점짜리 이렇게 문제풀이로 이미 들어간 후에 내가 문제풀이 작성을 하는데 개념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논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포착이 돼서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논점 포착이 안 되면 언제라도 주저없이 다시 기본서 돌아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시험을 3년 차에 통과를 했는데 2년 차 때는 거의 저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꽈락을 했었고 공부를 하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다 이랬었거든요. 그 제 공부 방법이 그랬어요. 기본서를 1차를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냥 계속 기본서 회독을 했어요. 강의도 안 보고 그냥 책만 계속 줄줄줄 읽어 나가면 그건 객관식이니까 제가 눈에 익은 답안을 찍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깊이가 없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2차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눈에 익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그 문구나 단어를 내가 실제로 답안할 때 백지에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이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없으면은 없는 상태에서 5점짜리,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넘어가면 내가 뒤에 해설 답안을 들추지 않으면 완성된 답안을 쓸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럼 자신감 떨어지고 그치만 또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더 이 모든 개념들이 막 머릿속에서 헷갈려요. 이제 막 수익 방식에 들어와 있던 이 구체적인 예시는 어차피 들어봤자 지금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라도 주저 말고 내가 답안을 쓰는데 막힌다면 기본서로 돌아가라. 지금 안 하다 하시겠지만 나중에 문제풀이 하시다가 이게 문제풀이 하는데 아 뭔가 내가 막힌다 싶으시면 무조건 기본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막연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학생 때 저는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 지인이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했었던 시험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직은 해야 되겠는데 학점은 준비가 안 됐고 뭐 하지? 근데 전문직 가고 싶은데 뭐 하지?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해도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회계사 같은 거. 전 회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속어법으로 제외하다 보니까 남은 게 감정평가사였거든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전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론서만 그냥 대학생들 공부하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정평가 실무는 진짜 실무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실무 역량을 평가하고 이제 그 부동산 가격,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해내는 건데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현실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이 그냥 기본서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뭐 용도지역이라는 게 나오면 법령상 용도지역이 이런 정의니까 정의만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현실에 한 번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 실무 과목이라는 거는 진짜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동산의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가격을 내는 거고 실제 기출도 현직 평가사들이 들어가서 기출을 해요. 뭐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제 실무 같은 과목은 감정평가사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경력도 오래 되시고 뭐 책도 좀 여러 권 쓰시고 이렇게 그 인지도가 높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 실무 과목의 기출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그 케이스 또는 자기가 안 겪어봤지만 대충 이렇게 이론적인 논리와 현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내거든요. 그러면 이론서만 달달달달 외우면 내가 문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거는 말 그대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라는 건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여기 같은 경우, 이 서면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점포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 다 노후화된 주거지대였잖아요. 그 지금 보면은 그 학원이 있는 뒷골목들 가면은 아주 오래된 주택 같은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좀 예쁘게 해가지고 조금 복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가나 어떤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여기가 상권이 변화가 됐네. 그럼 이 노변이 주거지대에서 어떤 그 상업지대로 용도 변경이 되고 있네.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평당 1,2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오지? 저 아파트가 브랜드가 더 좋나? 아니면 지하철역이랑 더 가깝나? 이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그냥 머릿속으로도 하시는 것도 좋고 좋은데 그렇게만 하시진 마시고 이제 신문이라든지 부동산 뉴스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수험생의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 막판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제가 이제 현업에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진정한 관심이 부동산에 대해서 생겼는데 그 수험생 때 제가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상상을 좀 해보고 좀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제가 문제를 봤을 때도 그냥 문제로만 안 봤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 속에서 이 부동산 전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랑 내가 그냥 이거를 글자로서만 해독해가지고 필요한 조건들을 뽑아내고 논점을 찾아내는 거랑 굉장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이 생기고 나서 제가 현업에 임할 때가 효율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요거는 막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 제가 그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건 이 두 가지였어요. 기본서를 언제든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다음에 그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를 뽑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또 그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건 잠깐 방금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 12월의 영광이라는 카페 아시나요? 아시나요? 가입하셨어요? 이 시작은 12월의 영광입니다. 이거 다음 카페인데 여기가 이제 감정평가사 수험생들, 현직 평가사들 가장 많이 가입돼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활발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요거를 꼭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현직 감정평가사한테 묻는 그 질문방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업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내용도 물어보실 수 있고, 뭐 공부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강의 누가 좋은지, 그다음에 뭐 계산기 뭐 중고로 거래하고 이런 거 같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가입하셔서 여기서 수험 정보를 많이 얻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험서는 주로 제가 출판사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아마 조금만 검색하시면 나올 건데 그 유명한 출판사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네이버 말이 되나? 그런데 검색하셔가지고 수험책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할 교재는 이거 S 플러스 3판만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하게 아실 게 아마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신림동 가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노량진에는 없고 신림동에만 감정평가사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면 모든 시중에 나오는 감정평가사 관련 수험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복사집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필요하신 자료들 다 이렇게 복사해서 우편으로 받는 것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시면 되고 답안지도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카페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출판사 복사집 이것도 12월 연강에 다 나옵니다. 검색하시면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기출 강의할 때 저희가 역시 유도훈 평가사가 쓴 기출 문제 풀이서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 그거 말고도 이제 혹시 미리 궁금하시면 이 고시마트에도 있더라고요. 고시마트에 접속을 하셔서 감정평가사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학습 자료실.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기출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 구입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답안지 형식이 궁금하다든지 하면 여기 가시면은 최근 거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옛날 건 어차피 보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지만 몇 장이에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특히 배점이 한 4, 50점 되는 경우는 문제지만 한 5장, 6장. 그러니까 5장, 6장을 뒤져가면서 앞뒤로 막 자료도 섞여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논리에 맞게, 이렇게 순서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미리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게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 이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저희 자격증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큐넷인데 한국산업인력공단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합격 수기 그 다음에 시험 관련 공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짠가 하고 의심스러우시겠지만 진짜 시험 신청을 넘겨서 해를 날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관련 공지 시험 언제부터 접수하는 거 있잖아요. 접수 놓치셔가지고 시험 못 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서 이제 지금 이미 발표됐어요. 올해 거. 그래서 그거 보시고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서 체크해 놓으시고 놓치지 마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요렇습니다. 요거는 저희 기본 배경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수업 회독을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예제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판서를 되게 중구난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 판서는 거의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저 어차피 교재에 있는 이거는 제가 따로 준비해온 내용이지만 교재에 있는 거 읽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판서하는 걸 굳이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판서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제, 그러니까 배점으로 치면 5점에서 10점짜리, 20에서 30점짜리, 40에서 50점짜리 이렇게 풀고 기출 문제. 꼭 이런 순서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문제를 난이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점수로, 배점으로. 5점에서 10점짜리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 그러니까 논점이 한두 개밖에 없는 거. 문제, 시험 기출에서 거의 한 5번쯤에 나오는 문제. 4, 5번쯤. 그 다음에 2, 30점짜리는 그나마 논점이 한 몇 개가 섞여 있는 거. 4, 50점짜리는 말 그대로 1번 문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2차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서 해독이랑 5점 10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올해 2차를 치기 전에.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1차랑 병행이 가능해요. 지금 초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점에서 30점만 가더라도 이거 이렇게 한 번 문제 푸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복귀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보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서브 작성 내가 놓친 부분 중요한 부분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답 노트 같은 거 그거 하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요거부터는 1차 병행이 어렵죠. 그치만 지금은 가능해요. 요까지는 기본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건 1년 만에 2차 과목을 실무만 해도 빡센데 거기다 이론이랑 법규까지 같이 해서 1년 안에 합격의 수준으로 2차 과목을 다 마스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차를 시작하실 때 2차를 같이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들으시는 기본 강의를 그리고 이게 강의 신청하시면 동영상 강의 무료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그때 이렇게 아닌가요?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서 5점, 10점짜리 문제는 지금 여기 문제집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만약에 수업에 좀 여유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4번 정도의 강의를 해서 강의가 다 끝나면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 5점, 10점짜리 문제만 몰아서 한번 풀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1차까지 병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30점, 4, 50점짜리 이제 단계로 넘어가실 건데 이때는 보통 뭘 하냐면 스터디라는 걸 해요. 그럼 스터디가 뭐냐면 개별 스터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굳이 설명드리는 거는 12월 연강 가셔서 쉽게 이해하시라고 12월 연강은 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개별 스터디를 하시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실무에 있어서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문제를 딱 주어줘 놓고 2, 30점을 말 그대로 2,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스터디를 조직을 하시거든요. 요거는 보통 개별로 12월 연강가심 많아요. 부산에서도 구하는 게 있고 주로 신림동 위주긴 한데 거기에 가서 내가 뭐 월요일 저녁이라든지 뭐 토요일이라든지 몇 시에 어디서 뭐 50점 푸실 분, 100점 푸실 분 모집하는 거 다 개별 스터디 모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답안지를 사놓고. 그래서 요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사실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뭐 이거 같이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오는 그 문제집들 자체가 기출문제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과거에 기출문제 이런 논점들이 나왔고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저희 학원에는 없어요.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들 몇 개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학원. 여기서 이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4, 50점짜리를 개별 스터디로도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100점의 문제를 모의고사의 형식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별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조직해가지고 모여서 푸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스터디는 서울에 있는 학원들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 9시에 가서 실제로 100점, 100점, 100점을 실무, 이론, 법규를 모의고사로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루가 다 가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가면 그 답안을 다 첨삭을 해서 줘요.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첨삭해가지고 이런 걸 보완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학원에선 사실 이게 좀 개설되기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건 다 가긴 가셔야 되거든요. 이 학원에서 말씀드리면 좀 싫어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기본서 회독을 하시고 5점, 10점짜리 풀다 2, 30점 여기서 이제 개별 스터디 조직해서 문제 풀이 하다가 여기에 내가 좀 익숙해지고 이제 100점짜리를 100분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이제 학원 가시는 건데 이건 보통 연초부터 개강을 해요. 그래서 연초부터 시험 칠 때까지 쭉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셔서 이제 모의고사 연습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기본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간중간의 과정에 언제라도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일단 공부방법은 이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책 많이 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부산에서만 계시고 또 이렇게 내가 보통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데 나중에 이 모의고사를 치시느라고 만약에 신림동에 올라가셔서 거기 있으면 진짜 고수들이 많거든요. 무림의 고수, 제야의 고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저도 경험을 했던 건데 그냥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이분들은 수험서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막 시중에 나와 있는 교수님들 책 다 읽어요. 그리고 막 안 읽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기출을 누가 한다더라. 어떤 대학에 무슨 교수가 들어갔다더라. 그럼 그 교수가 옛날에 이런 논문을 썼다더라.
그러면 그 교수는 이 논문에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게 나올 거야 라면서 그것까지 다 파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합격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넓히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다음에 뭐 하루에 막 11시간, 오늘은 막 빌 받아가지고 막 16시간 공부하고 막 이튿날 12시간 공부하고 막 셋째 날 파톤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내가 만약에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뭐 8시간이면 8시간, 7시간이면 7시간 남들 공부하는 거에 그렇게 구애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2년차 때 저는 계속 성적도 안 나왔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너무 그게 많았어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차를 내년에 합격하시려면 시행착오가 한 번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공부 방법을 계속 바꾸고 주변에 또 저보다 다 잘하시는 분들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이게 좋다고 하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이제 오늘은 새 마음 새 뜻으로 막 16시간 막 했다가 그 다음날 완전 막 늦잠 자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가 하루에 매일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칠 때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고 너무 교재 넓히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서는 보통 1개, 2개 정도만 갖고 계시면 되고 이 문제도 시중에 나온 거 제 생각에는 한 3개 정도 사가지고 그냥 계속 푸시면 돼요. 근데 한 문제집 풀었다고 해서 그거 그냥 거기다 다 표시하고 하지 마시고 연필로 문제풀이는 연필로 하셔서 나중에 싹 다 지워가지고 그 문제집을 그냥 여러 번 푸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4, 50점짜리 같은 이런 케이스 문제는 이 모의고사, 역대 모의고사가 그 복사집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너무 이렇게 저거, 막 꼬아놓은 문제 내시는 분들 말고 좀 기본기에 충실한 분들 있잖아요. 기출문제 보면 좀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 팀장이라는 거는 이 100점 모의고사를 낸 팀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평가사 보통 합격한 사람들이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기본기에 충실하다고 평을 듣는 사람의 거를 이제 예전 스터디 문제를 역대 걸 사가지고 그거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마련이나 이런 거는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서는 참고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기본서 이 S 플러스 3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요약이 돼 있어요. 내용이 많이. 그래서 이거 말고 이홍규라는 평가사가 쓰신 책이 있고 근데 이게 아직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교재가 거의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근데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이 거의 총망라가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산식 같은 경우도 그 산출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다가 막판 가서는 도저히 이걸로 하니까 횟수가 안 나와서 버려버렸는데 안 봤는데 요 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 책을 약간 요약해 놓은 이 교재를 갖고 계시는 게 좋고 거기다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법전 그 다음에 실무 기준 이렇게 있어요. 법전은 뭐냐면 그 감정평가를 저희가 하면서 저희 업무가 모두 법령상 규정돼 있는 업무들이거든요.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법상 이런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라라고 하면 감정평가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그 근거법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법전은 저희가 평가할 때 쓰는 법 있잖아요. 저희가 시험에 들어갔을 때 나올 그 법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알아본 한 가지가 지금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출판이 안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요거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중에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법전은 자나깨나 여러분들 이렇게 품에 지니고 다니셔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왜 법전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아마 아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실무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또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주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실무 기준이 있고 실무 기준 해설서가 있는데 실무 기준 해설서를 복사집에서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저희 교재도 실무 기준 해설서를 거의 옮겨 놓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말 그대로 감정평가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희 교재 어차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거의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이제 5점짜리 10점짜리는 문제집 사서 하시고 4, 50점짜리도 문제집 푸시던지 아니면 그 스터디 문제 역대 문제 해가지고 푸시고 그다음에 막판에 모의고사 이렇게 공부는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저도 이렇게 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도 거의 지금 안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굳이 이런 거 지금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실진 잘 모르겠네요. 다들 수험생들이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고 당장 오늘부터 가셔서 12월 영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입문하시는 분들 질문 엄청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댓글 보면 대략 다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 수험 계획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신림동 생활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신림동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칠 때도 학원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 강의가 작년에 생겼고, 사실 또 스터디는 그 막판에 모의고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비는 안 되죠. 근데 저 때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림동을 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동차에 합격했기 때문에, 2년차 같은 경우, 2년차에는 저희가 1차를 합격을 하고,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2년차 때는 그러니까 9월에 합격 발표를 받고 바로 신림동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듬해 9월인가? 지금은 시험이 좀 땡겨졌죠. 1차하고 2차 간의 간격도 좀 늘어나고 9월 달에 가가지고 신림동 생활 바로 했는데 이때는 뭐 이제 완전 망한 수험 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합격했을 때는 2월까지 부산에 있었어요. 시험이 9월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2월 발표가 12월에 났잖아요. 그래서 12월에 연강이거든요. 발표가 제가 2차가 떨어졌다는 발표를 12월에 받고 2월까지 부산에 있으면서 1차 과목이랑 2차 기본서 계속 병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그때 1차가 7월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 4월까지 1, 2차 계속 병행하다가 한 4월부터 끊었어요. 2차를. 그래서 1차만 준비를 했고 그러나서 이제 막판에 2달 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건 그냥 제 스케줄이니까 대충 이렇고 신림동 가시면 크게 이제 공부하시는 장소가 서울대 도서관 그 다음에 독서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 독서실은 여기서 보는 그런 독서실 아니고 되게 커요. 그래서 거의 책상이 한 이 정도 되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제 생활을 거의 거기서 다 하게 되고 비용도 되게 비싸고요. 한 10몇만 원씩 다 하는 곳들이고, 그 다음에 그 독서실의 지하에서 보통 스터디를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 스터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2월 연강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무슨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 그 독서실 지하에 있는 스터디룸에서 뭐 매일 오전 8시에 뭐 100점짜리 문제를 풀자 하면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거기 지하에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경우는 거기 고시생들 대상으로 파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끼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다 보통 식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부실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출판사, 복사집 다 그 근방에 있거든요. 학원도 다 그곳에 있어요. 신림 구동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이제 고시원이나 원룸을 잡으셔가지고 생활하시면 되고 서울대 도서관은 지금은 외부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2년차 때는 거기서 공부했는데 셔틀이 다니거든요. 신림 구동이랑 서울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신림 구동에서 그 서울대 안에 이제 여러 군데 돌긴 하지만 그 도서관 바로 앞에까지 셔틀이 계속 무료로 다니기 때문에 학생인 척하고 그냥 그거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요. 또 뭐 궁금하세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지금 뭘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막연해서. 그러니까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개별 스터디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내 공부하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개별 스터디, 오후에는 내 개인 공부.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학원 스터디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쓰는 거.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뭐 휴식을 취하거나 다시 독서실 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말고는 제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이거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 때는 또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신림동 되게 재밌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완전 입문자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잡지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제 교재 볼 건데 제가 지금 유도평가사 교재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분 거를 한 거는 제가 이분 걸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기수가 한 3기인가 4기 빠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업도 굉장히 잘하시고 문제가 막 이렇게 지나치게 꼬아놓거나 이런 문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출하는 사람들이 출제하는 사람이 자기가 출제하면서 막 카타르시스 느끼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고 또 설명도 굉장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그때 수험생 때 이분 걸 봤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했고 교재 내용은 지금 작년하고는 달라요. 작년 강의는 2판이었고 올해는 3판인데 사실 이제 이 교재가 작년에 출판이 되다 보니까 그 작년에 이제 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완벽하게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주석으로 다 달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예정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항상 이렇게 기본서랑 옆에 법전 거의 같이 펴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 법전에 바뀐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법전 구입하시고 나서 개인 공부하실 때 일일이 다 옮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전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교재로 나가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무슨 법 몇 조 몇 항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다 펼칠 시간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 주교재는 거의 이걸로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는 법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강의 들으실 때는. 근데 개인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돌아가셔서 법전이랑 다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목차 볼게요. 5페이지.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실무의 그 공부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잡고 가시는 게 좋은데, 먼저 제 1강을 보면 감정평가 실무의 개관 해서 1절 보면 감정평가의 개요,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뭐 감정평가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 그러니까 법령이 이렇게 앞에 중요하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하는 모든 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그 법상 그 규정이 돼 있는 법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익히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기본적 사항 확정, 이거는 이제 감칙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 요거는 이제 이것도 뒤에 가서 볼 건데, 이제 실제 이제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이론 과목에서 중요하고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이론을 저희가 기술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실무 개관은 저희가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의 기초. 이거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제 이제 실무를 들어가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용도 지역이 무엇이고, 지목이 무엇이고, 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 1절부터 보면 감정평가 실무의 기초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개념들. 그러니까 필요한 그냥 배경 지식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 그 감정평가는, 그러니까 3방식이 전부예요. 저희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수익성, 뭐 비용성, 원가성 이렇게 세 가지로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감정평가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개괄이 한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통상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가격 시점, 지금은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기준 시점에 맞는 가격을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부동산을 수익성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서 1년 뒤에는 뭐 100만 원, 2년 뒤에는 200만 원, 3년 뒤부터 영구적으로 400만 원의 그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야 되잖아요. 1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가 현재 시점으로 오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겠죠. 할인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년 뒤에 그 수익도 평가하고, 이제 3년 뒤에 수입도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 또는 매기에 발생한 어떤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화폐의 그 시간 가치인데, 요건 이제 산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식은 다 외우셔야 되고, 산출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한번 아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수업하면서 그 산출 과정을 한번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준 시점으로 땡겨오는 거, 미래에 발생하거나 과거에 발생했던 것들을 특정 시점으로 땡기는 그 산식,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리, 복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방식이 거의 감정평가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3방식 중에서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3방식은 시장성, 원가성. 이거 쓰지 마세요. 수익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주로 가격을 평가를 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을 평가를 할 때 이 가격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 부동산 가격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가 되는가? 이 부동산에 얼마가 들어갔는가? 이 부동산이 얼마의 수익을 창출해내는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3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방식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비교 방식이랑 원가 방식은 시장성이 비교 방식, 이게 원가 방식, 이게 수익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3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먼저 나온 게 이 비교 방식이랑 원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토지는 어떻게 비교 방식을 쓰고 어떻게 원가 방식 쓰고 뭐 건물은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토지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제4강의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에서 수익 방식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여러분 민법을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그 개념이 나오는데 원본하고 과실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걸 산출해낼 수 있는 그 기본 토대가 되는 게 원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부동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부동산의 가격이고 이게 부동산의 임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3방식은 가격에 대한 3방식.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제5강의 임대료 및 임대차 평가는 이 과실에 대한 3방식.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게 이제 구분 소유권 및 구분 지상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앞에 봤던 거는 토지 건물이죠. 그 민법상 저희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따로 해요.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따로일 수 있고 건물 소유자 따로일 수 있어요. 거의 흔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주로 아파트, 그 다음에 이런 건물, 구분 상가 이런 경우는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한 층에 한 호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해도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죠.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토지하고 건물을 나눌 수 없죠. 그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일체로 돼서 한 개 호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주로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구분 소유권은 구분 건물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은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땅에 대해서 내가 만약 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땅의 일정 높이까지 나의 어떤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높이까지 나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 소유권 중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빌려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전선. 여기 이제 막 전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산에 보면 철탑 같은 거 이렇게 심어져 있죠.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렇게 전선 연결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뭐 이 산을 깎아서 내가 쓸 수는 없지만 내가 일단은 이 철탑을 설치한 이 땅에 대해서는 한전이 보통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철탑 소유는 아예 사버려요. 근데 이 선이 지나가는 면적 밑에 땅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땅의 일정 부분 철탑이 지나가는 그 뭐 이렇게 위로 아래로 얼마 그 구간을 이 임료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인데 구분, 일정 부분만. 그래서 그 개념이 구분 지상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제6강의 구분 소유권이랑 구분 지상권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파생이 되죠. 그 전에 앞에 거는 토지 건물만 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구분 건물에서 그 대지 지분이 있고 건물하고 이렇게 일체로 수익이 발생하는 걸 봤다가 이제는 이 가치, 지상권 가치 중에서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7강을 보시면 감정평가, 유형별 평가에서 토지평가, 건물, 기계기구, 공장재단, 무형자산, 의제부동산, 권리금, 국공유재산, 소음, 개발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저희 규정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뒤에서 천천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격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만 딱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거는 주로 본사에서 많이 해요. 서울에 있는 법인들에서.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내가 여기 땅을 사가지고 뭐 4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건데 4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수지 타산이 맞겠냐.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지어서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내가 이 토지를 얼마에 사는 게 맞겠느냐. 이런 식의 그 투자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이죠. 그래서 부동산 평가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이제 투자와 관련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또 한번 볼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게 제4절에 익숙하지 않은 게 있으실 건데 매후 환대차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건데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를 세일즈 파는 거예요. 팔고 다시 리스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사 나가고 싶진 않고 그냥 현재 자산 가치만 받고 싶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되 나는 임차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일즈 리스 백이라고 SLB 이게 매우 환대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그러니까 문제 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문제 내기 좋아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여기 이제 그 문제가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한 번도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울에 있는 본사 법인 그런 곳에서나 뭐 할까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평가의 최고 최선의 이용 문서 이거는 이제 분량이 작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제 10강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걸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봤다면 이거는 목적별 평가예요. 같은 토지라도 이거를 담보로 평가를 할지 경매 목적으로 평가를 할지 소송으로 평가할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이런 목적별로 평가를 한다. 담보, 경매, 소송, 도시정비, 재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제 11강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감정평가 이거는 이제 공시 업무인데 감정평가사가 이제 예전에 수익이 좋았고 좀 선호됐던 이게 뭐냐면 그 경쟁이 별로 안 하는 전문직 경쟁을 안 한다기보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랑 표준주택은 내가 영업을 해오지 않아도 감정평가사한테 그냥 그 국가에서 주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매년 여기서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가 전문직이면서도 좀 안정적이라고 했던 게 이제 그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크게 이제 그 진로가 여러분들이 감정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가시거나 근데 예전에는 감정원은 공기업이고 법인은 사기업이고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거의. 그래서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감정원하고 법인의 업무 영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여기서 하는데 표준주택은 여기서 해요. 근데 이걸 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 워낙 길기 때문에 그 법인에 들어있는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받는 집단이 됐고 여기는 한국감정원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어요. 작년 9월에. 그래서 표준주택 업무는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준주택이 시험 범위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재는 아직 그게 반영되기 전이어서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표준주택은 뭐 그렇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뭐 문제에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평가. 그럼 지금까지 11강은 뭐였냐면 1강부터 11강은 일반 평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적 평가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2강부터 보게 되는 건 보상평가예요. 이걸 보통 감정평가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중에서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이 업무예요. 실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감정평가사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다 논밭인데 이제 뭐 이렇게 관계구청장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공단을 지어놓으면 지역이 이제 활성화되고 좋겠다. 공단을 짓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 땅에 대해서 그 기존에 이제 거기 논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정한 금액을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고 나서 거기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의 그 보상 평가를 감정평가사들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마찰이 많은 거는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논밭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 산업단지 들어오면 땅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저희가 근데 보상은 또 논밭 가격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중에 이렇게 좋아질 땅인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보상 안 해주냐라고 이렇게 민원이 생기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할 수 없고 감정평가사가 무조건 들어가서 그 2개 이상의 법인이 들어가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보상이 뭐 땅도 있을 수 있고 지작물이라고 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 뭐 건물들, 뭐 그다음 뭐 수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보상 평가는 진짜 말 그대로 법전을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실제 답안에도 법전에 있는 관련 규정법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보상 평가액을 산출하라라는 문제를 여러분이 접하시게 되면 건물 보상에 대한 규정을 쓰셔야 돼요. 몇 조, 몇 항, 몇 조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법전이 그때 가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보셨던 거는 크게 이제 감정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 배경 지식 이거를 1강에서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3방식 토지 건물의 3방식, 그 다음에 임료의 3방식,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렇게 파생되어 있는 것들 있죠. 다양한 물건들, 그 다음에 목적별 평가,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그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평가, 그리고 보상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요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